안녕. 웃긴데 따뜻한 심리상담사 웃다입니다. 지난주에 웃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에 가서 펑펑 울었던 썰을 들려드렸어요. 오늘은 웃다가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마디로 공부 스트레스였다. 우리 청소년들은 원래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해야 돼. 하기 싫은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우울증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청소년 자살 원인 1위가 공부라고 해요. 청소년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잘 못하는,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이유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가 부족하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죠.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부모님이 나를 민주적으로 키웠어. 그러면은 좀 잘할 수가 있는데 강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치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적된 지식이 없어. 과거에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와서 내가 하려고 해도 뭐 기초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수학이나 영어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나쁜 친구들이랑 나쁜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랑 어울리게 되면서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웃다는 이 중에서 뭐였을까? 첫 번째 동기가 부족했다 하고 세 번째 기초 지식이 없었다라면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웃다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웃다를 짓눌렀던 가장 큰 이유예요. 웃다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저 정말 죽은 듯이 살았어요. 되게 착하고 얌전하고 고등학교나 가서 까불고 놀았지 중학교 때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는 한 10에서 15등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상이라면 중상이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전교에서가 아니라 반에서 12등, 13등 뭐 이 정도 했고요. 잘 보면 8등, 9등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딱 고등학교에 왔는데 여고를 갔어요. 여자애들이 좀 미쳐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 승부욕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고등학교를 갔는데 첫 시험, 첫 중간고사 고1 때 봤는데 평균은 똑같은데 등수가 27등? 26등?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평균 똑같은데 등수 왜 이래요? 저 왜 이렇게 공부 못하게 됐죠? 그때 선생님이 당연하대. 다 너만한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등수가 반타작 나는 게 당연하대.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시험 공부 얼마나 하니? 저 2주 준비하는데요. 그럼 4주 해라. 그러면은 2배가 오르겠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의지에 불타올라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평생 학원 다닌 적이 없는데 그때 고1 때 딱 처음으로 한 달 정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거든요. 학교가 9시에 끝나, 밤 9시.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1시예요. 너무 비인간적인 삶 아닌가요? 아침 7시에 학교를 가서 밤 11시에 집에 온다니. 사람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한 3주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 일주일 남겨놨을 때 서서히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죠. 못하겠다. 근데 이게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준이냐면 체해서 여기까지 음식이 있는 느낌이야. 근데 거기다 밥을 한 숟갈 더 넣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어떡해. 못 먹겠죠. 공부가 한 글자라도 더 보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시험 바로 전날부터는 아예 서서히 돈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돌았어. 그냥 돌았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돌았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깼는데 제 잠꼬대에 깼어요. 뭐라고 잠꼬대했냐면 미술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미술 용어를 소리를 지르면서 깼어. 자다가 갑자기 그라데이션 이러면서 깨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미쳤구나.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서서히 미치기 시작해서 시험 바로 전날이 이제 도덕시험이었어. 도덕시험 전날 새벽 1시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하고 있다가 공부가 안 들어오니까 새벽 1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몇 시간 후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진짜 많지 않아? 새벽 1시부터 공부를 시작해. 해야 되는데 조금 몇 자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한 글자도 안 들어와. 그래서 그냥 새벽에 스탠드 하나 켜놓고 도덕책 위에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고
공부를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음날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갔지.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막 울었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어. 그래? 이번 시험은 그럼 한번 쉬어. 공부하지 마.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는데 3주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풀고자 하면 사실은 뭐 한 60점 정도 나오겠지. 근데 안 했어. 아는 문제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일부러 막 일자로 찍었어. 막 하트로 찍고 일부러 아는 것도 다 틀렸어. 왜 그랬느냐?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만행이야. 부작용이야. 나는 도 아니면 뭐여야 되는 거야. 잘할 거 아니면 못해야 되는 거. 아니,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정한 기준에 도달할 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안 그러면 난 실패자가 되는 거니까. 했는데 안 된 거는 실패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게 돼야 되는 거지. 60점은 뭐야? 공부는 했지만 못한 사람인 거잖아. 근데 한 20점, 10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안 한 거잖아. 이건 안 푼 거잖아. 찍은 거잖아. 풀었는데 어떻게 10점, 20점이 나오겠어. 물론 풀었는데 10점, 20점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는 찍는다. 난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걸 되게 티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나 공부 안 해. 내가 했으면 이 점수겠어.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대놓고 시험 중에 막 대놓고 막 일부러 막 나가고 그랬어. 나 공부 안 하는 티내려고. 난 안 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 아니면 모여야 되는 거야. 개나 걸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헛날 빠졌어요. 한 2교시쯤 학교를 가서 4교시 때 급식 먹고 놀러 갑니다. 동네 개천에도 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도 가고 버스 타고 빨리 다 다니고 우리 엄마 내가 어디 그렇게 다닌 거 자세히는 잘 몰라. 그러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산 거예요.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 종례 시간에 일어섰어. 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를 일어서라고 하더라고. 또 일어섰어, 걔가. 어떤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 말로만 듣던 비교질. 이러시더라고. 야, 누구는 영어를 97점을 맞는데, 누구는 7점을 맞는다. 그냥 7점. 그러면서 나를 탁 쳐다보시면서, 넌 ABC는 아냐? 진짜. 아우, 진짜. 진짜 짜증나지 않아? 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네. 아니,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왜 일으켜 세워서 인신공격이야.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그 선생님을 만났다면 난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 책상을 선생님을 향해서 발로 팍 차버리고 앞문으로, 선생님이 있는 앞문으로 문을 꽉 열고 나갔어. 지난주 데자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내 아버지한테 숟가락 던지고 나갔는데 이번 주는 책상을 발로 차고 나갔어. 사실 저는요 정말 수능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정말 선한 사람인데 일생에서 딱 2번 어른한테 반항했다면 그 아버지한테 숟가락 던진 거하고 선생님한테 책상 던진 거.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에게 그런 반항은 없어. 난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미지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서 구령대에서 뽕뽕 울었어요. 우따는 왜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는가?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완벽주의. 완벽주의하고 강박증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강박증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강박 성향은 전혀 없습니다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죠. 지금 완벽주의 다 고쳤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강박증 환자들은 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은 완벽주의하고 강박증하고 둘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그걸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숨통이 턱턱 막히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 그 자신의 기준에 채워지지 않으면.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터무니없이 주관적이다. 정말 완벽한 기준이라서 완벽주의냐? No. 그냥 지 생각이야. 자기 틀일 뿐이야. 남들이 보기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반에서 12등, 13등 하는 게 무슨 완벽이야. 그냥 그건 내 기준인데 거기에 채워지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세상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인지를 갖게 돼요. 그게 강박증과 완벽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17등, 18등을 했고 난 12등, 13등을 하니까 그 친구를 내 기준으로 끌어오려고 맨날 걔한테 공부 잔소리를 했어.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너 무슨 전교 1등 같아. 그러니까 닥쳐, 이런 소리겠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난 공부를 잘해? 아니잖아. 12등, 13등은 그냥 보통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까? 내 기준이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완벽주의 성향이라면 아이들을 엄청 푸시를 합니다. 사실은 그 기준은요, 정말 사소한 건데, 그건 정말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 엄마들은 그냥 족 치는 거죠. 실제로 웃다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거울에 뭐 묻히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진짜 사소한 잘못이잖아요. 난 지금도 거울에 뭐 묻히는 게 그렇게 대역죄인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우리 집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 쓰레기야. 똥이야, 똥. 거울에 똥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워낙 깔끔한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는 완벽주의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들은 남에게도 자기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거울이 깨끗해야 하니까 자식들도 다 거울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야. 거울에 뭐 하나 묻었다. 그러면 셋다. 우리 세자매예요. 싹 다 무릎 꿇어야 돼.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자식도 완벽주의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세 번째 특징, 과정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성과 중심, 결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다 필요 없어. 오직 결과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오직 성과만이 존재해.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이건 다 상관없고 내 점수가 몇 점이냐, 내 등수가 몇 점이냐, 오직 이것만 존재하는 거야. 우리 엄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을 하거나 혼을 내거나 그러시기 전에 먼저 과정을 격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 결과를 가지고 물질적 보상을 하시는 경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건 정말 성과 중심의 사람으로 엄마가 막 만드는 거거든요. 성과 중심의 사람이 되면 뭐해? 공부만 잘하면 됐지. 으악! 스카이캐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시면 안 돼. 인생은 멀리 보시고 아이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좋죠. 아니, 성과 중심의 사람보다요, 과정 중심의 사람이 훨씬 인생에 남는 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이미 내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공할 확률도 높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성적을 딱 갖고 오면 하시기 전에 먼저 아이고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어. 격려를 해주셔야 돼. 우리 아들은 진짜 공부를 쥐뿔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격려를 하나요? 공부를 쥐뿔도 안 해도요. 시험의 그 스트레스,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힘든 거예요. 그걸 격려해 주시고 나서 성적을 보시고 조금 놀라시더라도 놀란 표정을 좀 감추신 후에 개떡같이 봤어도 아유 노력했을 텐데 점수가 마음처럼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겠다.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격려를 충분히 받는 그런 과정 중심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완벽주의는 왜 생길까? 보통은 부모의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가 완벽주의, 강박증이면 아이를 그런 방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판박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기준의 틀에 맞춰서 본인도 주관적인 기준을 갖게 되고 남에게 그걸 강요하게 되고 오직 결과만으로서 자기를 인정하는 그리고 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인간관계도 완전히 뭐 개똥이죠.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가 완화될 수 있을까? 이 성향 고칠 수 있을까?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웃다? 완전히 고쳤지. 지금 난 누가 봐도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먼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실패는 생각만 해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 인지를 고치셔야 돼요. 인지치료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기준은 그냥 나의 주관적인 것이지 사실은 틀린 것이야. 오류 덩어리야. 아주 터무니가 없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요. 강박증이든 완벽주의든. 12등, 13등 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야? 그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 그걸 틀렸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12등, 13등을 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가 27등, 28등을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 다음에, 인지를 한 다음에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 실패해도 별거 없네? 나 그렇게 인생이 망하지가 않네? 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걸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나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좋은 상담사가 있으면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고, 상담사가 없더라도 좋은 친구나 좋은 부모가 있다면 이제 격려를 계속 해주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완벽주의 성향으로 공부 때문에 힘들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 후반쯤 돼가지고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일이 좀 종종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할 때마다, 아니 종종이 아니죠. 매주 했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매주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어? 왜 이만큼밖에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 거야? 왜 이렇게 반응이 이런 거야? 으악! 너무 창피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사람들이 행여나 나를 칭찬하면 그건 그냥 다 그냥 인사치레 같았어. 난 내가 만족스럽지 않았으니까. 그 또한 나만의 기준을 만들었고, 거기에 나를 막 넣지 않으면 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 만들어간 거지. 그때 내 옆에는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그건 너만의 착각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못하면 좀 어때? 그런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난 그때 그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 그건 나만의 착각이야. 어느 날 확 인정이 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성과주의의 사람이었다, 완벽주의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유튜브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과가 보장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여야 되는데, 이건 뭐 개도 나올 수 있고 걸도 나올 수도 있잖아. 백도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난 이 일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미 그 과정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유튜브를 찍어서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영상 편집도 열심히 뭐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내 상담 자료로 이 영상을 쓸 수도 있으니까 난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공부? 옛날에는 그 목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나를 쥐어짜서 했다면, 지금은 공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배움 그 자체로 과정에 충분한 의미가 있어. 내가 꼭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한 글자를 내 머리에 넣었다라는 그 배움만으로도 내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생산적인 삶을 살아요. 이렇게 유튜브도 도전할 수 있게 되죠. 공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나 가끔 책을 보다가 소름이 돋아. 나 아까도 카페에 가가지고 세차하는 동안 책을 좀 봤는데요. 오씨, 갑자기 소름 돋아. 왜? 행복해서. 재수없나?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고치면 이렇게 생산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완벽주의는 아주 잘만 하면, 잘만 다져지면 사회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완벽주의 성향, 강박 성향을 좋은 쪽으로 잘 발달을 시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고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과정 중심의 사람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너만의 기준이야, 그걸 깨트려야 돼 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다그치지 말아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긴데 따뜻한 상담사 우따였습니다.